제 며느리가 12살 제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깨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제대로 화내지 못한 것 말이에요. 그날은 5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 수진이가 두고 간 휴대폰을 충전하려다가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준혁아, 선생님 오늘 보고 싶어. 우리 약속 장소에서 만날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며느리 본인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준혁 엄마였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59세고요.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남편 철수 씨와는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35살이고 6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교직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거든요. 저는 늘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며느리는 정말 훌륭해요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손자 민준이는 지금 4살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저는 시부모 노릇을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육아도 최대한 도와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며느리가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보통 아침은 6시에 시작됩니다. 남편 철수 씨가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요. 된장찌개에 김구이, 계란말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철수 씨는 7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뒤 장을 보러 나갑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8시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학교로 가요. 저는 가끔 민준이 픽업을 도와줍니다. 오후 3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손자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수진이가 퇴근하는 게 보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거든요. 저녁은 우리 5 식구가 함께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아파트에 사니까 자주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수진이가 말하면 저는 그저 웃으며 많이 먹어라고 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묵묵히 밥을 먹고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장난쳤어요.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3월 초였을 거예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휴대폰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녁 식사 중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학부모님이 연락 주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교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엄마, 수진이 요즘 바빠? 라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학교 일이 많은가 보지 뭐라고 했더니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훈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요. 4월 들어서 수진이가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교직원 회식이에요. 학년 모임이 있어요.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는데 아이가 덤마가 준혁이 형아랑 놀았대요 라고 말했어요. 준혁이가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덤마반 학생이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교사가 제자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5월 초 수진이가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단발에서 더 짧게 자른 거였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수진아, 머리 잘 어울린다 라고 했더니 감사해요. 어머니?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요 라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너무 밝았거든요.
지훈이한테 수진이 요즘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영자 씨가 있습니다. 저랑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5월 중순쯤 영자 씨를 만났는데 영희야, 내 며느리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더라? 라고 물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아니, 지난주에 카페에서 봤는데 남자애랑 있더라고. 학생 같던데 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아, 제자겠지 뭐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영자 씨는 그렇겠지?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영 개운치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영자 씨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수진이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진이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퇴근했다면 왜 집에 없는 걸까요?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었고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수진이 휴대폰 충전기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오면 바로 충전기에 꽂아두거든요. 가방은 있는데 휴대폰이 없다는 건 급하게 어디 나갔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저녁, 마지막으로 평범한 가족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민준이는 맛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철수 씨는 수진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저 잘 먹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제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요? 다음 날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수진이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깜빡하고 반찬통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탁자 위에 수진이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충전 중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간 쌓인 불안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졌고 잠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준혁아, 선생님 오늘 보고 싶어. 우리 약속 장소에서 만날까? 저장된 이름은 준혁 엄마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쭉 펼쳐졌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준혁이가 제일 좋아. 오늘 학교 끝나고 만나요. 우리 비밀 장소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아니, 떨어뜨렸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 반찬통 가지러 왔어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라고 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지러운 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휴대폰을 다시 쳐다봤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통도 잊어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퇴근해서 여보, 저녁은? 이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오늘은 밖에서 사 먹어요 라고 답했어요.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잘했어 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메시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12살짜리 아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진이가 먼저 시작한 걸 수도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네, 어머니. 퇴근하고 갈게요 라고 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오후 6시 수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차를 따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요즘 누구 만나? 수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요즘 바빠 보여서.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 네, 학교 일이 좀 많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수진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몸 조심해 라고만 했어요.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물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답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라고요. 토요일 아침 지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엄마 좀 도와줄래? 수진이 집 대청소하려고 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들은 네,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토요일 오전에 학교 특별 수업이 있다고 했거든요. 10시쯤 지훈이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는 알아요? 응, 얘기했어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청소하는 척하면서 수진이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교과서, 학생 생활기록부, 각종 서류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수진이 필체였어요. 4월 15일, 오늘 준혁이랑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너무 따뜻했다. 4월 28일, 준혁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 5월 10일, 오늘은 우리 둘만의 장소에 갔다. 준혁이 얼굴이 빨개졌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지훈이가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꿈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지원해야죠 라고 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민준이한테도 안 좋아요 라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미쳐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철수 씨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철수 씨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신고하면 우리 가족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잖아요. 지훈이도 상처받을 거고 민준이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혼만 시키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한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알아요. 일요일 오후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영자 씨 집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자야, 나 미치겠어 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59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어요. 영자 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천천히 얘기해봐 라고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12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요. 영자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희야, 그거 범죄야. 당장 신고해야 해 확고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제가 말하려고 하자 영자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그 어린아이는 어떡하고. 평생 상처 안고 살 거야.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있잖아. 엄마 없으면 민준이한테 그런 엄마가 필요해? 영희야, 정신 차려라고 영자 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야, 나한테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말했어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영희야, 너무 오래 끌지는 마. 그 아이가 더 다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월요일 저녁, 수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지훈이도 함께였어요. 우리 집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철수 씨가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요.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 라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네, 어머니라고 답했어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노트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게 어디서 말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읽어봤어. 전부 다라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준혁이가 누구야? 내 제자야? 지훈아, 오해야. 그건 그냥 수진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지훈이가 가로막았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야? 오늘 준혁이랑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게 오해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지훈이가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수진아, 그 아이는 12살이야. 12살, 제가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지훈이가 저한테 관심도 안 주고.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살 아이한테 간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날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그냥 친구처럼 대한 거예요. 아이가 먼저 좋아한 거예요. 선 넘은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노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준혁이 입술이 참 부드러웠다라고요. 지훈이가 지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진이는 단돼요. 민준이가 있잖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자격 없어 라고 지훈이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말려주세요. 제발요 라고 수진이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아, 나도 너를 말리고 싶어. 하지만 넌 범죄를 저질렀어. 12살 아이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수진이는 제 말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범죄라니요. 전 그냥이 뭐야? 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아들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더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라고 말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가족. 이미 깨졌어.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훈이가 준혁이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같은 반 다른 학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이분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준혁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세요? 라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수진 선생님 시어머니입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수진 선생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준혁이가 요즘 이상한 점 없었나요? 이상한 점이요? 무슨? 준혁이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수진 선생님이랑 자주 만나나요? 방과 후에요.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혁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수상해서 뒤따라가 봤어요. 카페에서 둘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우리 아이만 상처받을까 봐요. 학교에서 소문나고 준혁이가 평생 그 낙인 안고 살까 봐 무서웠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요. 저는 우리 가족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준혁이에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요. 어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죠. 그날 오후, 준혁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요. 준혁이 어머니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핀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겉돌았어요. 준혁이는 어떤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학교 안 가려고 해요. 배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거짓말인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 선생님이랑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준혁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지난주에 아이 일기장을 봤는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키스했다고. 떨렸다고. 읽는데 토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겨우 12살인데 준혁이 어머니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신고해야 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준혁이도 다른 아이들도 안전해요. 준혁이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준혁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수진이가 한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보호했어야죠. 준혁이 어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겠어요. 신고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준혁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담당 형사님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가 제 아들, 12살 아들이랑 라고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준비해온 일기장, 제가 가져온 수진이 노트, 그리고 준혁이 어머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형사님이 말했어요. 해당 교사는 직위 정지 처리될 것이고 아동과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아이는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울면서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넌 잘못했어. 그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는 즉시 직위 정지됐고 교육청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초등교사, 12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기사를 보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엄마,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래, 당연하지. 손자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엄마는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철수 씨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지훈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여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잘한 게 맞을까요? 응, 잘했어. 다음 날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뉴스 봤어.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일 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훈이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양육권 문제도 논의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면회 요청했어요.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거절할 거야? 아니요,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 지훈이와 수진이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건 두 사람이 정리할 문제니까요. 2시간 뒤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병원 다니겠다고 했어요. 정신과 치료 받겠대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늦었다고 했어요. 이미 끝났다고. 민준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제가 키울 거예요. 수진이도 동의했어요. 면회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대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수진이 재판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준혁이도 조사를 받았어요. 준혁이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래요. 다행이네요. 준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6월 말이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요.
수진이도 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죄인 같아 보였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어땠습니까?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12세입니다.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요. 그 아이 인생을 망친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준혁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준혁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웃기도 하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거든요. 양육권은 지훈이한테, 재산은 반반, 면회는 나중에 논의. 7월 중순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지훈이가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손자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아,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네. 좋아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몰랐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새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민준이 도시락을 쌌어요. 지훈이는 8시에 출근하고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3시에 픽업해서 같이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자가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 제일 사랑해. 8월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덤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엄마를 찾는 거였습니다. 지훈이와 상의했어요. 수진이가 면회 신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수진이가 잘못했어도 민준이한테는 엄마니까요. 한 번만 만나보게 해줄까? 알겠어요, 엄마. 면회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수진이가 왔을 때 너무 말라 있어서 놀랐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 방을 가리켰어요. 민준이가 엄마라고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잘 키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수진이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랑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데 있어요. 민준이가 답했어요. 지훈이는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네, 힘들지만. 민준이 보면 힘이 나요. 아들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새 학교에 적응 잘하고 있어요. 친구도 사귀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영자 씨와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많이 힘들었지? 응, 하지만 잘한 것 같아. 후회는 없어.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5살이 됐고 지훈이는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밤, 철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때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왜? 가끔 생각해요. 그냥 조용히 덮었으면 어땠을까, 영희야.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처음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을 덮는 건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제대로 화를 낸 거야 라고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응. 여보, 당신은 평생 참고 살았잖아. 시부모님한테도, 나한테도, 지훈이한테도. 근데 그때는 제대로 화를 냈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았어요. 화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화를 냈어요. 준혁이를 위해서,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8개월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훈이도 새 회사에서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요. 준혁이 어머니한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행복해합니다.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카드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59세 주부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민준이를 돌봐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화내는 법을 알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법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려웠어요. 우리 가족의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다치고 있을 때는요. 제대로 화를 내는 것, 그게 때로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다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려요. 용기 내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민준이가 할머니, 뭐 해요? 라고 물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쓰고 있어 재미있어요. 응,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래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치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대로 화내는 법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화를 내는 게 사랑입니다. 잘못된 걸 보고 침묵하는 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용기 내세요. 제대로 화내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가요. 감사합니다.